주목해야 될 변수는 요 세 가지로 아마 정리가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가계부채, 대출 규제 강화, 지속적으로 더 강화될 것 같은데 정권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부동산 전망, 불편하지만 지속되는 불균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부동산 시장은 3월 대선을 앞두고 거래 침체가 예상된다. 네, 3월 대선 앞두고 지금 거래 침체가 되고 있는 상태죠. 실제로 제가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 사무소를 한 4군데 정도 일단 돌아봤는데, 실제로 부동산 거래가 안 되기 시작한 거는 작년 2021년 7, 8월부터 거래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현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더 정확한 것 같아요. 2022년 대출 규제가 더욱 강화될 방침이다. 22년도 주택가격 상승률은 올해보다 둔화될 전망이다. 임대차법 시행 2년 차인 2022년 전세 가격은 하반기부터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입주 물량은 22년 2만 호, 그다음에 21년보다 35% 감소하고 전세 가격은 재차 상승할 전망이다. 현 정권에서 5년 동안 부동산 정책 발표했던 것들을 다 정리를 해놨는데, 중과, 지정, 강화, 강화, 추가 지정, 방침, 강화, 대출 규제, 과세 강화, 전세 대책, 확대 방안, 가계부채 관리 방안. 지난 5년 동안 현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이 정책들의 말미 단어만 보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대책이 발표되고 나면은 한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가량 좀 침체기를 갔다가 다시 또 올라가면은 또 다른 새로운 대책이 나오고 또다시 하락하는 형국. 시장이 원하는 방향성을 인위적으로 정책으로 누르다 보니까 이런 그래프와 같은 형태가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물론 누군가는 그럴 수 있겠죠. 정책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우상향으로 가지 않았겠냐.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거는 가보지 않은 길이라서 누구도 알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출 세제 규제를 보시면은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국토보유세 도입, 대출 부담 총량 제한, 분양가 상한제, 분양 원가 공개 이렇게 돼 있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종부세 재검토, 양도세, 거래세 완화, LTV DTI, 실수요 대출 규제 완화, 재건축 규제 완화, 임대차 3법 재검토, 용적률 500% 상향. 부동산 정책의 잘못된 부분들은 당연히 수정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위에 보시면은 이제 양도세 중과 한시적 면제 가능성과 종부세 강화 완화 등 재편에 대한 논의가 이미 활발해지고 있다. 이런 정책들을 공약으로 발표한 대권 두 후보가 정책을 좀 어느 정도 완화해 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으니, 제가 만약에 지금 집을 핀다 하더라도 저는 조금 더 지켜볼 것 같아요. 어떤 형태로 규제 완화를 할 건지 그런 내용들을 좀 지켜보고 나서 움직여도 될 것 같아서, 지금은 당연히 급하지 않으면은 매도를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재개발과 재건축의 딜레마는, 재개발, 재건축 모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에서 추진 지연 중 노후주택 재고는 지속 늘고 있음. 지난 10년 동안 거의 재건축을 거의 못하게 정책으로 막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하게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일반 분양가가 높아야지 사업성이 높아지고 본인들의 분담금이 좀 줄어드는데,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분양가를 통제하다 보니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떨어지고 재건축을 진행하기가 좀 무리가 될 수 있어. 재건축이 되더라도 좀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보통 재초환이라고 하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작할 때 분양가 상한제, 그다음 마지막에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도 재초환이라는 가장 큰 걸림돌이 있으니, 투자자 입장이라든지 아니면 실거주 원주민들, 조합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되다 보니까, 지난 10년 동안 서울에서 분양됐던 신축 아파트, 특히 이제 재건축 아파트는 그렇게 제한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거시경제와 금리, 대출 규제 부분인데, 금리 인상 지속되며 가계 부채 부담이 부동산 시장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절대적으로 높아진 가계 부채 수준은 부담 요인이나
급격한 충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현재까지 예상이다. 과도한 레버리지는 경계하는 게 필요하다. 예. 실제로 2018년과 19년도에 보시면은 금리가 1.5에서 1.75 정도였었고요. 담보대출 금리는 3.5% 전후였었습니다. 10월 달에 0.25 오르고 11월 달에 또 0.2 올라서 1월 달에 0.25. 그래서 현재까지 기준금리가 1.25%인데 기준금리가 올라간 거에 비해서 대출금리가 좀 많이 단기간에 오르긴 했어요. 지금 앞으로 후반이고 보통 5% 중반이라고 하더라고요. 대출금리가 많이 올랐으니 당연히 집 사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주담대가 지난 09년부터 지금 2021년 9월 기준까지 한 700조 정도, 그러니까 300조에서 700조까지 가는데 13년이 걸렸으니까 대신에 이제 요거에 대한 영향은 아마 대출 규제에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15억 이상은 아예 대출이 안 되죠. 집을 사고 싶은데 대출이 안 되고 9억 이하까지가 40%, 9억에서 15억까지가 20%로 돼 있는데 그게 작년까지였었죠. 근데 올해는 지금 또 DSR 40% 차주 기준으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대출은 주담대 포지션은 사실 그렇게 높지 않다. 임대차법과 전월세 가격 상승. 서울 아파트 전세로 수도권 매매 전환 고려 가능한 상황. 전세 가격이 실수요층의 매매 전환 수요에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1분위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서울의 1급지 아파트들에 대한 전세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 12억 정도고, 그럼 3분위가 한 6억 정도. 전세 가격 대비 매매가 비율 한 66% 정도. 그래서 이런 교통편, 특히 이제 철도에 대한 교통은 가까이 옆에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 부동산 전망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 변곡점을 불러올 만한 트리거는 보이지 않아.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2022년 입주 물량 감소로 인한 전세 가격 상승 불가피. 2019년 1월이 100 기준이고 그 이후로 2021년 66.2%까지 내려왔습니다. 전국 입주 물량 소폭 증가, 서울은 감소 전망. 서울시 2021년도 신규 분양은 역대 최저치 1만 세대 정도 불과했고요. 저도 이렇게 적은지는 몰랐는데 1만 세대밖에 분양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22년도도 좀 늘긴 하는데 한 2만 세대 정도 수준이 될 거라고 하는데, 요 22년도에 이 2만 세대에 둔촌 주공이 포함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둔촌 주공의 일반 분양이 4,700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에 빠지면 15,000세대니까 2021년이랑 22년도도 분양 물량은 좀 적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보시면 21년, 22년 입주 물량과 분양 물량이 굉장히 줄어든다. 아파트가 떨어질 트리거는 크게 보이지 않는다. 부동산 주택 분석 혹은 예상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단어죠. PIR. 일단 용어부터 볼게요. PIR은 Price to Income Ratio라고 하는데, 요거는 주택 가격을 가구 소득으로 나눴을 때 이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기간. 지금 보시면 2022년과 2021년도에 보면 서울은 좀 과도한 오버슈팅이 된 것 같아 보이긴 해요. 이 그래프를 가로로 이제 그어서 보시면은 2013년, 2014년, 2015년도가 이제 PIR이 10 이하여서 가장 집 사기 좋았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세와 매매 가격이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우측에 보시면은 거의 54%까지 떨어졌습니다. 현재 수준은 과거 고점과 저점의 중간 정도에 와 있으며 변곡점에 도달했다고 보기 어려움. 근데 이제 대선 이후에 만약에 물건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되고 양도세를 완화해 준다라고 하면은 그때가 오히려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물건이 많이 나오고 매도자가 매수자보다 많아지게 되면은 매수 우위 시장이 되니까 당연히 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임대차법 영향으로 가격 구조가 왜곡이 돼 있습니다. 가격 구조의 왜곡은 한 세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낸 물건, 말소가 되더라도 재계약을 할 때는 무조건 5% 이상을 올릴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사업자 신고를 안 한 일반 물건인데 2020년 7월에 주택임대차 3법 시행되고 나서 5% 상한이 생겼는데 집주인과 세입자가 합의를 하게 되면은
5%를 초과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도 무방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전세의 정상적인 가격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임대차법으로 가격 구조가 조금 왜곡된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요거는 좀 시간이 지나면은 해결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마 2022년 올해 7월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한 2, 3일 정도 집을 비웠다가 집에 돌아와서 수도꼭지를 틀면은 녹물이 나온다고 하고, 주차는 2중, 3중, 4중 주차까지 하다 보니까 삶의 거주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지는데, 그런 거는 좀 개선할 수 있게 재건축을 좀 어느 정도 완화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3기 신도시 4차 청약, 4차 사전 청약이 아마 마무리가 됐을 거예요. 이게 지나친 희망 고문이 아닐까. 아무리 빨리 입주한다고 해도 2026년도쯤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현재 분양가가 사전 청약에서 정해진 분양가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그 원자재 가격 오르는 거 보고 계시죠? 게다가 인건비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데, 사전 청약 분양가 뭐 예를 들어 복정이 한 5억에서 6억 정도 사전 청약 분양가라고 했는데, 이게 본 청약이 언제 할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본 청약할 때 분양가가 얼마인지도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이 사전 청약 제도라는 것 자체가 좀 많이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은 19년도까지는 43%밖에 안 됐다고 하니까 아직도 자가 점유율은 굉장히 낮은 것 같고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25%로 좀 유지가 됐어요. 근데 아마 20년도, 21년도 데이터를 보면은 이게 조금 소폭 하락하지 않았을까 예상이 되는데, 현재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수도권 자가 보유율, 자가 점유율. 네. 요 레포트에서는 임대차법 하에서 22년 하반기 전세 가격이 상승. 네, 저도 이 수도권 실수요층의 매매 전환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 양도세보다 세금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절세 목적의 증여 거래가 증가를 했다. 증여 거래가 증가가 돼서 이 해당 증여된 물건은 5년 동안 매물이 잠길 수가 있습니다. 2월 과세라는 게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 20년 전에 1억 주고 산 아파트가 지금 현재 5억이 됐어요. 그런데 매도하려고 봤더니 양도세가 너무 부담이 되니 자녀한테 증여를 했습니다. 그럼 자녀는 부모한테 5억의 증여 받은 게 되잖아요. 그러면 5억의 증여를 받았으니 취득가액이 5억으로 기재가 되겠죠. 그럼 그 상태에서 매도를 하면 양도 차익이 빵원이 되잖아요. 이런 꼼수를 없애려고 5년 동안은 증여받은 물건에 대해서는 가지고 보유를 하고 있어라. 그 이후에 매도하는 거는 당신이 증여받아 취득한 5억으로 인정을 해줄게. 만약에 5년 이내에 매도를 하게 되면은 2월 과세. 아버지가 1억에 매수한 아파트가 취득가가 되고, 너는 5억에 그러니까 자식은 5억에 취득을 했지만은 그 4억에 대한 양도세를 자식이 내야 된다. 이제 이게 2월 과세고, 해당 물건은 5년 동안 당연히 매도를 할 수 없겠죠. 5년간 요 증여된 물건들은 시장에 나올 수가 없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건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리모델링으로, 거의 1기 신도시는 거의 대부분이 지금 다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죠. 합의가 잘 되면은 리모델링은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는데, 아파트 가격이 상승 시기에만 진행을 할 수 있어요. 리모델링을 한다라는 거는 어, 그 조합원들, 입주민들의 부담금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분양분, 뭐 수직 증축이나 수평 증축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일부 일반 분양을 통해서 수익을 내서 분담금을 줄이는 구조로 갈 수 있는데, 비규제 준주택 상품 인기 과열 양상이 있었어요. 굉장히 많았죠. 오피스텔, 그 다음에 생활형 숙박시설,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오피스텔이랑 생활형 숙박시설은 말 그대로 주택이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련 법규는 당연히 건축법과 건축법 플러스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아요. 생활형 숙박시설. 근데 지어놓은 평면들을 보면 다 아파트같이 지었어요. 근데 얘는 어쨌든 주택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주택이 아닌데, 어,
실제로 지어지는 위치를 보면 관광지랑 상업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용적률 굉장히 높게 짓겠죠.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아니니까 거주 시설이 아니니까 당연히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지 않고 굉장히 높은 분양가로 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건들이 작년에 굉장히 많이 규제를 피한 상품들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운영하는 위탁사도 있어야 되고 실제 전입신고도 안 된다라고 했었는데 요거는 관련 법규를 뭐 계속 개정하고 이 생활용 숙박시설 자체를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해 주는 요것도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까 요것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년도 분양 부동산 시장은 분양 물량과 그다음에 입주 물량 감소, 이제 매매 가격은 수도권 같은 경우는 상승률이 좀 둔화될 것 같다. 저도 요거는 동의합니다. 한 5% 정도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규제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해 당분간 수요 공급 유지 가능성이 좀 있다. 주목해야 될 변수는 요 세 가지로 아마 정리가 다 되는 것 같습니다. 가계부채, 대출 규제 강화, 지속적으로 더 강화될 것 같은데 정권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거형 부동산 과열, 세 번째 임대차법과 실거주 요건, 2022년 7월이 아마 좀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전세난 심화되고요. 양극화 더 심해질 것 같고 토지 가격도 계속 상승할 것 같다고 예상이 됩니다.